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도 민족예술제 학술 세미나를 위해서 멀리서 와주신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연초의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혼돈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혼란, 갈등 외에도 개인적인 고통과 문화예술계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 민예총과 광주 전남 작가회의가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의 변모 양상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심영희 전남대 교수님과 임동학 한신대 교수님, 그리고 정범정 소설가님과 이동순 조선대 교수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전 작가의 사무처장 주영국 시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민족예술제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희 교수님부터 재난의 상상력과 문화예술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심영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과 평론을 쓰는 심영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제목은 재난의 상상력과 문화예술의 본질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골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12월 말 1월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리 일상을 정지시키고 물론 생명을 박탈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떤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는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어떤 대유행을 하는 질병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고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문명의 어떤 전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 이를테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문학을 하는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그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9개월 남짓 때는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 숫자 자체가 이제 무의미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중세 유럽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절멸시켰던 그 패스트가 나중에는 이제 소멸하긴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물론 전문가들은 내년쯤 되면 백신도 발견되고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년 후반기쯤 되면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내놓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데에는 이제 거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은 이 성장 문명의 종언을 알리는 징후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문명의 대전환기라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문화예술이 있을 자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한 실험적 성격의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문명의 전환기에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두 가지는 전쟁과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둘이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역사적 어떤 그 상황을 검토해 보면.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약탈적 성격의 성장 문명의 형성과 발전 단계에 따른 필연적 모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역사적 자료를 다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면서 어떤 현상이 빚어졌느냐면 문학 쪽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 한 2년쯤이죠. 1947년에 발표된 테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이 알베르 까뮈 테스트가 소위 역주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읽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이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테스트의 그런 어떤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물론 이제 까미가 1947년에 발표한 테스트는 직접적으로는 중세 유럽의 3분의 1이 넘는 인구를 전멸시켰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양한 이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맥락이 매우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알베르 까뮈 테스트를 많이 읽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가 보면 어떤 이제 테스트가 이제 몽골 군대가 중국을 지나서 크림반도까지 정복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럽 세계에 테스트기를 전파시켰다거나 이런 어떤 연대적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그러면 이런 대규모의 감염병, 역병이 휩쓸고 간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를 제가 이제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럽에서 테스트가 지나간 후에 이를테면 종말론적 세계관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말세가 왔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울고짖는 이 수많은 남녀들이 서로 채찍질을 하면서 40일 동안 해먹고 다니던 편타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페스트를 신의 징벌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서 역병을 피하겠다. 이런 이제 매우 주술적인, 맹목적인, 이제 우리가 보면 이성에 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록을 보니까 십자가와 가죽끈을 손에 잡은 전라의 혹은 발라의 남녀가 성가를 부르면서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의 거리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그 매듭이 있고 옷이 박혀 있는 가죽끈으로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줄고 내려치면서 거리를 떼져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그 이미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짧은 순간에 모두의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상황입니까? 그러나 당대 왜 그러냐면 그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니까 기록을 보니까 2500에서 만 4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하면 2500만에서 35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가,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한 가족이 최소한 4명, 5명, 3명, 4명이라고 할 때 가족 중에 1명 내지 2명이 페스트균에 감염돼서 속절없이 죽어갔다는 얘기죠. 아무런 손쓸 틈도 없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믿었던 신에 대해서 신을 다시 계속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회의가 왔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신의 징벌이다, 이런 맹목적인 어떤 주술적 기독교 신앙에 매몰된 결과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지난 이 시기에 이성적으로 볼 때는 정말 황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당대의 사정을 고려하건대 바로 가족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페스트균에 속절없이 감염돼서 죽어나갈 때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신의 징벌이라거나 또는 그동안에 신을 믿고 행했던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그런 회의가 맞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 어느 지역을 오랫동안 대규모로 휩쓴 이런 전염병들은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지녀왔던 어떤 삶의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어떤 정신사적 충격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처럼 전염병은 이제 더 많은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균의 페스트 이후에 일부 이제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를 조금 설명했었죠. 이런 것처럼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문명의 전환에
대회에 왔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전염병 자체는 뭐 인종이라든가 신분 혹은 계급을 묻지 않지요. 가리지 않지요. 다만 오늘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사실은 미국이 이제 우리가 그 가장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다. 그 다음에 어떤 민주주의 정치 제도로서도 가장 앞선 나라다라고 이야기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흑인을 비롯한 그 유색 인종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 사망자 중에서는 그 유색 인종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런 걸 보면 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이를테면 사회 경제적 어떤 불평등의 구조가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가 이제 20세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이 산업사회가 재화의 배분을 둘러싼 계급적 지위다툼이 핵심적인 불평등의 내용이었다면 오늘날 위험사회에서는 이 위험 요소의 불평등한 분배를 둘러싼 공포감이 사회적 어떤 위험지위를 결정하고 정치적 과정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사실은 저도 이제 대학에서 보면 지난 학기부터 완전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사실은 뭐 신입생들도 대학에 들어와서 그 강의실에서 교수와 친구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고 소위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야 될 신입생들이 뭐 그러면 학교에 접근조차 못하고 집에서 비대면 강의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9개월째 이렇게 계속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동네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까도 이제 뭐 미국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그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많이 사망을 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명의 박탈과 감염의 위험과 공포가 지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종차별과 혐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좀 좁혀서 정리를 좀 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그 집단적인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감염병의 발생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질병을 치료하려면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고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문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뭐 의학적으로나 다른 쪽은 엿들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렇게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좀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패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중세 유럽을 13세기, 14세기 때 중세 유럽을 그 전멸의 그 상태로 몰아갔던 중세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몽골의 침략 전쟁의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을 또 그 절멸 상태로 몰아갔던 스페인의 어떤 침략 전쟁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대개 침략 전쟁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확산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글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의 탐욕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신세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되면 그 채집 경제 단계를 지나서 인류가 신석기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그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인구가 확장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시점부터 인간의 삶과 자연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더 많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연 환경에 사람이 이제 인위적인 힘을 가야겠죠. 인간의 삶에 더 어떤 생산성을 늘려가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에 손을 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면 먹이사슬이 단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미생생물들이, 극미생생물들이 인간의 삶의 주변에 더 가까이 이렇게 침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분명하게 지금 정확하게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인간이 끊임없이 이 경제 성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태계의 그 균열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온갖 것들을 다 그 먹이로 삼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인간의 탐욕,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이제 그것을 개인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강제하는 어떤 그 자본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진단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진단이, 원인이 분석이 됐다면 그러면 대안은 뭐냐? 사실 대안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성장 문명의 종언과 함께 그럼 어떤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이런 물질 문명의 개인적 차원이든 사회구조적인 차원이든 물질 문명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이런 자본의 논리를 어떻게 스톱시키고 보다 생태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파일을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본의 논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연대를 추구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이런 삶의 회귀가 가장 이제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대안은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저도 말로는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어떤 편리함에 중독이 되고 나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노릇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락한 물질 문명에 중독된 이후에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을 어떻게 그 세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생태 친화적이고 서로 이렇게 연대를 해서 끊임없는 어떤 발전보다는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형태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일단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문화예술은 이런 질병의 대확산과 그 이후에 어떤 추구돼야 될 삶에 있어서 이 문화예술은 어떤 책무라고 할까? 어떤 그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문화예술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듯 하고요.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총칙을 문화라고 이렇게 개념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니까 문화라기보다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조금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술도 이제 하위 장르로 뭐 문학이라든가 뭐 회화라든가 뭐 조각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하위 장르를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걸 통틀어서 예술은 그럼 뭐냐를 이제 좀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예술의 책무를 나름대로 정의하고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예술의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물론 사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되면 뭐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 각 시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려주의 시대라든가 뭐 낭만주의 시대라든가 세속의 시대라든가 그 이후에 소위 그 모더니즘 시대라든가 각 시대마다 문학을 비롯한 예술에 대해서
부여한 사회적 책무라든가 예술가의 자기 규정 자체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 시대의 책무라든가 그 규정만 다를 게 아니라 예술을 바라보는 그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술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또 무모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술이다 또는 예술의 본질이다, 예술의 책무다라고 할 때 저는 일단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아름다움의 추구가 무엇을 위한 추구냐, 누구를 위한 추구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갈라진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술 지상주의자들이 있죠. 예술을 위한 예술. 그러나 저는 예술은 인간의 삶에, 그러니까 인간이, 당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 그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한정한다면 뭐 문학을 비롯한 우리 그 예술은 사실 우리 역사가 굉장히 굵고 많은 역사를 이렇게 경과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만 하더라도 뭐 해방 이후만 하더라도 엄청난 국가적 폭력과 그에 맞서는 민중들의 어떤 저항과 또 죽음과 죽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잖아요. 이럴 때 문학을 비롯한 이 예술은 그것을, 그 당대의 고통과 부조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맞서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해서 그 불의한 것들을 이겨낼 것인가에 참여해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대규모의 질병에 고통받는, 신음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다양한 우리 예술가들은 그러한 어떤 당면한 고통을 자기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런 그 고통에 참여하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면서 연대의식을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의 문화예술이 그동안의 고통에 동참했던 것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제 이 생태 친화적인 그런 어떤 삶의 양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예술은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진작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세계적 확산의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진단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최근에 뭐 이제 그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거의가 아니라 유일한 분단 체제가 우리가 그런 분단 체제 하에 놓이고, 그것은 항상적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성장 문명의 종언과 함께 그 이후의 삶을 모색하는 한편 분단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예술의 여러 분야에 매우 중요한 어떤 감당했던 어떤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런 뭐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생태 친화적인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가 그 과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분단 체제를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이제 과제가 또 우리 예술의 분야에 남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 예술의 이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예술가들이 추구했던 당대의 모순과 부조리, 그 다음에 민중과 함께했던 그런 어떤 예술적 태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몫이다, 문화예술이 해야 될 어떤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시고 또 매우 평범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을 뿐이긴 합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토론자의 질문을 딱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희 교수님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질병이라는 어떤 그 도전의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응전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발전해오고 또 다시 여러 가지를 추구해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동서 각국의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이 질병을 인류가 만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했다라는 대목에서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관심이 갑니다. 여기서 교수님께서 실례로 들은 그 피렌체에서 일어난 일을 복가초가 쓴 데카메론도 그 예가 되겠죠. 동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인 삼국지에서도 그 실제 그 질병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았던 적벽대전이 실제 질병 때문에 거의 안 싸웠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상상력으로 소설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여기 이야기가 재밌어졌답니다. 상상력의 어떤 위대함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게 판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조선 말기에 이 판소리 시절에도 우리가 어떤 굶주림과 어떤 그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오늘날 춘향전이라든지 심청전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본질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상에 대해서 또 그 상상 속에서 문화예술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신영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동의하면서 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문화예술 텍스트가 선보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사회적인 어떤 또는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어떤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그 우리나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소설을 소나기나 또는 뭐 엄마를 부탁해를 보면은 얘가 다 병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이 병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소나기에서도 이 병이 뭔지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엄마를 부탁해서도 병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병을 이기는 과정은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인간적인 면, 사회적인 면, 혹은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면. 근데 이런 병을 둘러싼 어떤 그 실제적으로 병과 투쟁하는 소설이나 이야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코로나 극복이 또는 코로나 극복 이후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 구립도서관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여러 번 가게 되는데 구립도서관에 가서 신간 코너라는 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구립도서관은.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책이 이렇게 쭉 꽂혀 있는데 문화예술 부분의 책을 1년 동안 쭉 살펴보면은 얼마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도서관 직원이 제가 가는 도서관 직원이 10명인데요. 도서관 직원이 아무리 못 봐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을 겁니다. 그럼 연봉 한 4천만 원 될 건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에 사들이는 책이 2천만 원 안 됩니다. 제가 그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안 사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르케스는 자기 어떤 소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모든 기관에서 문학을 외면하고 책을 사들이지 않을 때 이 나라는 벌써 타락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시대의 근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 프랑스 인권선언의 첫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회는 인권에 대한 그 무지와 그 다음에 망각과 멸시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인권선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또 문화와 예술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현실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경제입니다. 항상 경제입니다.
호황기에도 경제, 불황기에도 경제. 그러면 언제 문화예술은 투자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문화예술계는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우리한테 투자해라. 이 단순한 어떤 경제만 해보면 뭐합니까? 문화예술계에 대한 더 많은 투자, 확대, 이 기회, 이럴 때 어떤 그 계속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걸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어떤 투자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다소 긴 제 발제문을 읽으시느라고 애를 쓰셨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이를테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그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뭐 공공의료라든가 가난한자의 생존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포함된 어떤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의 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재난에 맞서서 어떻게 싸웠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어떤 이제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일단 생각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까미의 페스트 같은 작품이 상당히 많이 읽히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까미의 페스트를 보면 이 공동체의 그런 재난 상황에서 의사 리웨라든가 이제 기자 랑베르라든가 이런 이제 타로라고 하는 또 이제 시청 직원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페스트를 그런 상황에서, 물론 도시가 봉쇄됐기 때문에 도시 밖으로 나갈 수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른 척 해도 될 것인데 목숨을 걸고 이 페스트 환자들을 돌보거든요. 물론 다른 게 이제 돌본다고 해서 지금 같은 어떤 의학의 어떤 기술이 없으니까 뭐 그냥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의 사람들은 그 페스트에 맞서서 일단 싸운다는 것이죠. 이런 그 하나의 그 태도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재난에 맞선 개인의 책임 윤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테스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일정한 그 어떤 뭐 교훈을 준다고 할까, 많이 읽히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문학에서 보면, 문학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러한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대체로 어떤 그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좀 더 치중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이제 뭐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영역에서, 예컨대 아까 제가 이제 발제 때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이런 거거든요. 경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경쟁은 선한 것인가? 경쟁은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가 이를테면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 보면 그 트로트 열풍이 있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저도 가끔 보면 재밌거든요. 왜 재밌느냐 하면 이렇게 경쟁을 해서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구는 올라가는 그런 것에 재미를 느끼고 보는데, 이게 한번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야말로 자본의 논리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경쟁은 아름답고 경쟁은 선하고 경쟁을 통해서 뭔가 생산을 뭘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무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하나의 자본의 논리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기고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경쟁은 선하고 불가피하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본의 논리인데, 결국은 우리의 이후에 이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작가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잘 인식하고 했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의 의도에 맞는 그런 문학을 비롯한 예술 작품들이 되면 많이 좀 생산되고 독자들, 관객들과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문제,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도서관에서도 어떤 직원들의 연봉, 직원들 연봉은 많아야죠. 뭐 4천만 원 사실 연봉 많은 것도 아닌데 좀 더 많아야 한다고 보고요. 당연히. 다만 이제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어떤 직원 한 분의 연봉보다도 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도서 구입비, 이것이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어떤 경제 분야의 투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전에 다른 글에서 썼을 때 그 참고했던 것을 제가 지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메모를 해왔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 그 다케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행정구역이 군 단위가 10만 명이 넘어가면 아마 군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인구 5만 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지방 소도시가 다케오라고 하는 일본의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작은 도시에서 많은 이제 그 협찬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도서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을 짓고 나서 13개월이 지나니까 100만 명이 넘는 독자가 5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도시에 100만 명이 넘는 독자가 도시를 방문했고 도시의 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수십만 권의 도서를 비치한 내부가 따뜻한 조명과 높은 천고 높이,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넓고 독립된 공간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사서들이 그 분야별로 이렇게 배치돼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러니까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이 도서관이 문을 열고 있고 연중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그러니까 도서뿐만 아니라 게임과 음반과 영상 소프트웨어를 비치하고 대여와 판매도 이루어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굉장히 충분하게 여유있게 만들고 건물은 아주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형태와 디자인으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서관의 이용자의 40% 이상이 외지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광 수입도 당연히 늘겠죠. 와서 식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소비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의 재정도 흑대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 지역에 하나의 생활 공간이고 비즈니스 미팅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참고했을 때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에서 제기했던 그런 말씀은 정말 공감을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예술 분야의 음악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 분야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 공동체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의 전환에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저는 두 분 선생님 말씀 중에서 제가 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문화의 대응 전략이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나 되게 고민되는 상황에서 오늘 답 하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고 나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패스트 이후에 다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의 사회성을 갖는 사회로 돌아왔듯이 코로나도 어느 시점 정도 지났었을 때 우리가 적응하면서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인간 본성에 가까운 사회성에 기초한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화예술계가 코로나 사태로 초토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떤 논리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전략이 저는 좀 필요했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잉여로부터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코로나같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왔었을 때 생존에 필요한 것에 우선 지출을 하고 잉여로부터 발생한 예술은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쓴 말씀은 이런 시기일수록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투자해야 돼? 라고 했었을 때 논리가 빈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갖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상상력의 주역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늘 예술은 새로운 시대의 전위 역할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보도 듣도 못한 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 수많은 상상력을 통해서 예술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 생겼네요. 그래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2부 발제 우리 임동학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적 인간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임동학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요구한 것은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작가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떻게 그 변화한 시대에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응의 하나가 시적 인간이 아닐까. 근데 이 시적 인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술가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생명 자체가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열려 있는 것만 닫혀 있고 이런 생명의 그 모순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힘들게 견디고 또 치열하게 견디는 가운데서 어떤 그 연민이라든가 연민의식, 그러니까 시인적 시적 인간들의 가장 그 큰 것은 저는 그걸 공자님께서는 시정이라고 했습니다. 시의 시시자이다 정치정치학. 그 시정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그 측은지심 중에 측은지심이 바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그 마음, 그 측은지심 안에서 만물과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그 시적 인간이 바로 올바른 의미의 제가 말하는 시적 인간입니다. 그런 시적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사실은 우리가 과연 지금 이런 자본주의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앞에 발표하시는 심영희 선생님 때문에 제가 편하긴 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세계사적, 의학적, 정치사회학적 이런 관점들을 잘 짚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편한데,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물론 코로나가 주는 어느 순간에 자본주의가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또 거기에서 아까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피해가 없는 사람들이 시인이랍니다. 왜 피해가 없냐면, 전혀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없고, 크게 얻을 것도 없어서, 사실 가장 피해가 없는 직업군이 바로 시인이랍니다. 그래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데, 그러나 시적 인간들이 왜 이 사회에 필요한가? 저는 코로나 사태를 단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우선 자본주의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했던 것이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큰 유력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작아서 보통 광학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세균과 달리 스스로 물질대사 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나 숙주를 숙주 세포 안으로 침입해서 기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를 저는 그래서 작은 것의 상징, 그래서 작은 것의 반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술가들은 이 작은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 할 수 없는 거. 근데 그 작은 것, 겨우 존재하는 것, 그것에 우리 예술인들이 주목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코로나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야말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말 무너질 줄 모르는 어떤 자본주의 체제들을 한순간에 해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그 여성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보니까 시를 여기서는 우선 그 코로나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를 좀 부정적으로 본 것이 있어요. 시를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흔히 말해서 개인의 동선을 감추고 싶은 어떤 사적인 어떤 그 사랑이나 절대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그래 그 신분 노출시키는 각 개인들의 치부를 만천하에 그 한순간에 그 노출시키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브라질이라든가 그 포르투갈이라든가 극우 그 보수 정권들이 그걸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잖아요. 그 사적 절대 자유의 사적 공간마저 억압하고 감시하는 계기로 자기 정권 유지 계기로 악용될 수 있다. 이 그 김윤희란 여성 시인이 코로나 사랑이라는 이번 월간문학 현대시 7월에 발표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코로나를 보고 있나.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그 코로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각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라든가 사랑을 주장하기에는 공동체의 안위라든가 건강, 그로 인한 일상 경제의 파괴와 단절로 인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과 심영희 선생님도 지적했지만 소득격차로 인한 인간적 불평등 문제가 크죠. 그야말로 각 개인의 생명과 자유, 권리를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통제 정치를 강화할 명분을 줄 수 있는 염조보다는 그야말로 언택트 경제하에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인간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접촉에 의지하는 수많은 그림자 노동자들의 타격이 심한 거죠. 근데 그런 거, 또 특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비가시적 노동자의 경우 경제적으로든 생명의 안위 차원이든 치명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근데 제 이제 반론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되는데 거기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팬데믹 그 사태는, 그러니까 유행병 사태는 자연 파괴와 생태계 교란을 바탕으로 한 성장한 자본주의 모순과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 우주 자연과 지역의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착취해온 글로벌 자본주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정치가 공감을 얻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간의 공생과 공존 가능성에 대한 각성과 모색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저는 그동안의 그동안 물질적 욕망과 그 욕망의 확대 내지 극대화가 주요 가치였던 서양적이고 남성적이며 소위 말해서 태양 중심적인 문명에서 부드러움과 겸손, 배려와 공존의 여성 중심적인 문명으로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고, 이미 제기됐는데 이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요청되고 있는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보는 거죠. 소유와 지배의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욕망보다는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관용, 사랑과 겸허의 가치에 대한 자각과 그에 대한 실천을 내세우는 다양한 인간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인간과 사물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그냥 정말 나도 질문 좀 해주세요. 그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바로 앞으로 세계를 지탱하는데 절실히 요청되는 생태학적 윤리에 저절로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시적 인간들이 소위 말해서. 시적 인간들을
그러니까 자연과 사물 꼭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 천지부모란 말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자연과 사물을 인간의 욕구 충족이나 편의를 위한 죽은 객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심혜 선생님이 많은 그 외국 이론이라든가 많이 제시했는데 사실은 우리 K 담론이라고 할까요? K 철학. 서양 담론을 저도 좀 책을 들여다봤습니다만은 해월 제가 각주로 처리했습니다만은 해월 제시형이 그 천지부모 모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키우는 것은 사실은 그 자연이나 이런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자연이다. 자연이 그래서 우리의 부모다. 이런 사상이 사실은 서구는 제가 호주의 어떤 그 생태 운동가는 형제까지는 갔더라고요. 근데 형제다. 그 어떤 그 이런 것 자연이라든가 그 사물들이 거기까지 갔으면 아마 그보다 더 큰 것이 부모로 본 것이 바로 해월 담론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바빠서 이렇게 자세히 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온갖 생명체를 먹여 살린다는 면에서 천지 부모로 받아들이는 인식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시적 인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인인데 시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진실과 가치를 추구하는 가정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시적 인간 중에 시적 인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천지 부모로 받아들이는 인식에서 진정한 의미의 시인들에게 천지자는 그저 이용이나 착취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시인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단의 시인들에게 천지만물은 인류의 부모이다. 모든 사물의 부모로서 부모니까 지극한 공경과 모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자본주의의 남성 중심주의, 양계병에 대체한 음계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용어를 쓰면 막 우리가 뭐 전통주의자인지 안 하는데 이게 놀라운 게 서양의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미 정상교가 이게 잘못된 것이 이 중산이 자기가 그 정광훈이 같이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문제지 이 철학 고판네라는 자기 부인을 자기가 밑에 있고 자기를 깔고 고판대는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제 여성이 중심이다. 그래서 그 대권을 넘긴다는 의식을 치르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선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나라 이론보다도 우리 안에 얼마나 선구적으로 그런 음계병. 그러니까 여성들 요즘에 막 깨어나고 막 미투 막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이미 100년 이전에 예측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지금 우리 한국의 일련의 여성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음교육 차원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남성 중심적인 양교백에 대체할 음교법에 부합하는 인간상이 바로 자본주의적 상업성이나 어떤 유용한 관점보다 근원적 생명성과 관계성 속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시적 인간들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시적 인간들을 하는데,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일단의 문화예술가에도 이런 현상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일단의 신을 비롯한 예술가들은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찍부터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도발 혹은 그 유력의 주목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시적인 움직임을 빨아들이고 정지시키는 일종의 블랙홀. 지금 코로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위험성과 더불어 그 가치의 중대성을 그들의 주요한 예술적 자양으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시를 하나 조금 그 윤동주의 시 바람이 불어라는 시. 저도 이 노래를 우연히 듣고 이 시가 얼마나 중요하신가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제가 한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습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저는 이 그 시에서 주목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괴로움엔 이유가 없다. 그죠?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다. 한 여자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대로 괴로웠는데 시대를 습한 일도 없는데 괴롭다. 그러니까 보통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한 여자를 사랑하거나 시대에 고민하면 오는 것인데 그 윤동주는 뭔가 분명히 자기를 괴롭히는 게 있는데 뚜렷하게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를 좀 감사하게 보면 그 원인을 모를 괴로움이 자기를 어떻게 반석 위에 서게 하고 언덕 위에 서게 하죠. 그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죠. 그죠? 언덕은 뭔가 좀 낮은 데서 높은 곳을 조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이 반석 위에 서게 하고 언덕 위에 서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윤동주 부끄럼도 같은 것일 것 같아요. 부끄럼도. 누가 그 막 부끄러워하라고 한가 이제는 그 마음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괴로움. 이유 없이 괴롭고 이유 없이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보통 그 수치는 그 되게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잖아요. 부끄러움은 스스로 비춰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작가들이 그러니까 그 시적 인간들이 가장 그 어떤 자양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싫었어요. 막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해요. 그런 그 신자유주의 체제의 그 자기 파괴 양식 속에서 아까 그 괴로움같이, 부끄러움같이, 수줍음같이 그 자신마저도 알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의 이러한 괴로움 같은 마음은 자본주의적 관점이 왔을 때 관심의 대상이나 어떻게 계량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와 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혁명에도 포착되지 않는 양심의 명. 아까 괴로움은 양심의 명령이겠죠. 또 우리가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누구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음에서 발생하는 그리움. 김소울 시라든가 이런 것 또 애틋함. 이러한 그 시적 감정들은 그야말로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혀 사실 가치락할 수 없는 가치에 불과한 거죠. 우리 목전 선생님이 어디 경영학과 나왔다는데 경제학은 아주 도둑놈이 놀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다잖아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 투자를 해요. 그거 당연시 얘기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원칙을 볼 때 그것은 한낱 시간 낭비자. 그러니까 괜히 괴로워하고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돈이나 명예, 권력 등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힘과 부를 마음껏 행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이나 우정. 우리 사랑할 때 돈 벌려고 합니까? 이익이 되려고 합니까? 우정도 마찬가지죠. 결코 돈으로 사거나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때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 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진리의 죽은 정신이라든가, 각별했던 가족이나 이웃들이 죽어가는 데서는 덧없음조차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생애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세속의 눈으로 볼 때 결코 눈에 띄지 않거나 바이러스처럼 눈밖에 난 것들 속에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적 경제 척도로 결코 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고 모든 것을 내용관 이해법칙에 따라 계산하고 행동하는 데에 이러한 시적 인간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아무런 이익도 가져주지 못하는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무용하고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를 남발하는 불평분자의 집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이런 시적 인간들의 헛소리는 결코 헛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헛소리다 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김수영 시인이 말한 거예요. 이들의 헛소리가 아닐 때가 온다. 뜻밖에도 이들의 헛소리가 참말이 되는 경의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게 한낱 값어치 없는 무기력해 보이는 시적 기적이 되고 민족과 역사의 자산이 된다고 해요. 그 예로 지금 제가 천상병을 기인으로 보고 있고, 천상병 하면 기천이나 뭐 이런 시를 보는데, 천상병 시인이 얼마나, 그 허튼 소리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동수 선생님이 이제 읽어주실 건데, 그때 이제 발표 당시에는 가난한 시인의 터무니없는 시인적 공상이나 망상이라고 분명히 이 시를 봤을 때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 생존에 극복한 신자유체제에서 무한 경쟁과 생존 제일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 그 시를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강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요. 이동수 선생님 부탁합니다. 사실 천상병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인이라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삶으로 시대에 저항하고 시대를 풍자했던 시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최저 재산제 천상병 시인의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위에서도 사회복지위에서도 필자는 최저 재산제를 권합니다. 최저임금제 있잖아요. 최저 한도의 임금을 말하는데 왜 최저재산제가 있을 수 없어요? 박정희 정권 때, 박장군 쿠데타의 모의 때 여러 가지 인쇄물을 담당한 이모라는 실업가가 박정권 성공 후에 비호를 받아 500억 환의 재산을 모았다는 보도에 접하여 나는 아연 실색한 일이 있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부자는 부자대로 많은 재산을 대학이나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끊임없이 기부하면서 사회 환원을 기업화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필자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최저재산제입니다요. 한 10억 원 정도로 사유재산고를 제한하는 것이 앞으로 유익한 자유주의 체제가 될 것이며 이복 동포들의 제국주의 소리도 줄 것이고 일반 노무자들도 큰 혜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네, 모든 인간에게 최저 재산제를. 네. 아마 이게 코로나 이후에 대안이 아마 여기 또 하나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주장이지만, 그래서 이 시로 뭐 크게 설명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최고 인간이 사유재산으로서 최고 가질 수 있는 재산이 10억으로 제한하자.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체제도 잘 유지될 것이고 제국주의 뭐 북한에 이런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노부자들도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시적 인간의,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인간의, 시적 인간의 정당성과 존재의를 세상 확인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소리가 사실은 헛소리 같지만 헛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아무래도 괜찮다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동물적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가. 그런 체제를 각성시키는 힘이 바로 정상병 같은 예의적 개인으로서 시적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적 인간은 그 돈이나 계량적 가치로 환산해 온 근대화 시대에 가려진 소박하고 소중한 가치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구 종말 때까지, 그 천상병의 주장이 종말 때까지 실현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건설과 사무 확보를 위한 꿈과 이상을 제시하는 게 바로 시적 인간의 본연의 임무고, 우리 예술가들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거미와 성자는 그야말로 여기서 거미와 성자의 거미는 자본주의 체제의 소위 말해서 약육강식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 거미가 나중에는 그냥 거미줄을 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먹어치워요. 거기에 걸려든. 그런데 이 거미가 어느 순간에 그냥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거기 풀벌레들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이 없는 어머니 없는 아이가 우는 소리라든가, 또 눈이 맑은 사람들이 울으며 뒤척이는 여인은 소리. 그런데 거미가 맨 처음에는 그걸 당연시 여기지만은 어느 순간에 또 오열을 해요. 막 폭풍처럼 우는 게 오열이죠. 그 다음에 지렁이가 땅속에서 지르지르 하잖아요. 지르지르 지르르 이렇게 지르르 했네요. 그 땅속에 사는 인간, 뭔가 깨우치 못한 인간에도 연민을 주고, 그러면서 그런 연민뿐만 아니라 또 눈을 든다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각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주와 우주의 어떤 큰 연결성, 그러면 또 우주의 이법을 깨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통해서 짐승 같은 어떤 삶 속에서 그야말로 어떤 도를 깨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장자적 의미의 호접으로 된 거예요. 거미가 호접으로 되는 거죠. 역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런 시가 바로 박주진 시인의 그 거미와 성자 일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적자 생존이나 야구 강식도 사실은 하나의 엄연한 우주 법칙이죠. 거미가 바로 그 풀벌레 자기 그야말로 거기에 걸린 벌레를 먹듯, 그냥 먹잇감들을 막 이빨로 씹어 먹어버리죠. 어쨌든 우리 생명의 모순이라는 게 가장, 다른 생명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게 생명의 역설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도 다른 생명 다 먹었잖아요. 저 삼겹살도 먹었는데, 점심에. 그러니까 사실은 거미가 호접이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현대인의 동물적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오직 생존을 위해서 온갖 영향을 취하면서 필요하다면 음모와 계략, 가늠과 교살의 구물망을 펼치기를 서슴지 않는, 흔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각성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대하는 바로 이런 거미가 호접이 되는 어떤 대각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이것만 프랑스 혁명이 교훈을 주듯이
그 제도라든가 뭐 법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런 그 각 개인의 어떤 그 각성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미소한 것들, 이름 없는 것들, 가치라고 할 수 없는 것들, 아까 말하는 이유가 없는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애틋함이라든가, 그리움, 우정, 이런 가치의 어떤 위대함을 발견해 가는 것이 아주 코로나가 주는 하나의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짧은 시 거꾸로 가자를 가지고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시는 그 윤재철 시인 5월시 동인이고 그런데 이게 그 오장한 문학상을 탔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시 제목 자체가 거꾸로 하죠.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시를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됐어요. 짧게 가자, 빠르게 가자, 무의미하게 가자. 그녀는 있기 위해 드라마로 간다. 근데 반대로 나는 거꾸로 가자. 예측 불가능하게 가자. 벌거벗은 것은 몸뚱아리로 가자. 저 강변 항아사 같은 그 모래밭. 남풍에 반짝이며 팔랑이는 이루나무 이파리. 그 오르가즘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 1년은 그야말로 오늘의 현대 문명을 상징하죠. 빠르게 가고, 짧게 가고, 그야말로 무의미에게 간다는 것은 막 그야말로 오직 속도 경쟁과 제익을 위해서 무의미한 삶의 추구를 하는 현대의 어떤 자아상을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나는 그녀와 거꾸로 가려고 하는데 길고 느리게 가자는 입장에 서 있죠. 모든 것을 또 계획되고 예측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자본주의 문명의 기획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서로 어울리고 또 스스로 변하는 꿈이묻는 자연 본연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팬데믹 사태에서 온시반복, 주역에도 나오고 그런 온시반복은 마냥 가거나, 여기서 거꾸로 가자 하는데 가거나 신화적 세계로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전통반, 현대반 같은 절충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 본연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작가의 사무실에 서울 작가에 써있는 벚꽃창신, 이렇게 창비계열 시인들이 좋아하는 벚꽃창신이나 윗꽃 출신은 지금까지 전속해온 그 자체를, 그야말로 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속한 것 자체를 해체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통일성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쳐 헤쳐나갈 대한 모색이 미래사에 대한 구상이 백가쟁명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김수영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시인이 되기 전에는 이 나라는 구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모두가 물질 모두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한 천지 만물 사이에 평화와 상생은 없으며 결국 인류와 지구가 그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로 저는 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모두가 시인이 되지 않는 구원이 없다는 그 허튼 소리, 혹은 불가능성이 참말이 되고 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다 죽어가는 것이 또한 시적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무모한 헛소리, 그러나 미국 인류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상을 노래하는 자들이 바로 시적 인간이지요. 비록 그게 끝내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지라도 그 자체로 영원히 아름다운 인류의 자산이 될 그 무엇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적 인간들이 아닌가. 시인이라고 방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김수영의 이야기인데도 시를 안다는 것보다 큰 재산을 모르고, 시를 안다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시가 바로 그야말로 인간성에 어떻게 보면 보루지 않습니까? 모든 문화 예술의 꽃이. 그래서 이 말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가장 먼저 읽은 독자의 영광을 아는 셈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우려와 걱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의 문제의식이 적나라하고 또 차분하게 진술이 되어 있어서 시적 인간이 된다는 것의 어려움을 또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식의 전환, 인류사의 변화, 그리고 여러 연결망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이 천지인, 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적 인간들이 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다. 전체적인 그 맥은 그런 맥이었고, 그 안에 시인들의 작품들을 다시 불러내서 왜 우리가 시적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질문을 많이 드린다기보다 제시하고 있는 우리 오늘의 이 발제 주제와 연관해서, 또는 우리 이제 이 학술 세미나 주제와 연관해서 꼭 어떤 질문들, 그러니까 대응 방안이라고 했을 때 이 주제가 갖고 있는 시적 인간이라고 지칭하셨던 존재들, 특히나 문화예술인들로 범위를 좀 한정해 보면 그야말로 앞에 서두에서는 별로 그동안의 경제적인 논리에 맞지 않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적게 보는 사람들이 또 예술인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더더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직군이 바로 이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뭐 예약하는 것도 다 캔슬되고 공연도 취소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그리고 또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은 그대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들 안에 던져져 있는 거야. 아무런 대책 없이 던져져 있는 요 상황들을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방안, 이 던져져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인간답게, 또 최소한의 삶과, 그리고 마지막 우리 발제문의 제일 뒤쪽에 있는 김수영의 어떤 구절들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인이 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아주 현실적인 거 선생님 혹시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쓰시면서. 그래서 그냥 현학적이고 이런 거 말고 우리들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뭐가 없을까 생각하신 게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기말, 그러니까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서, 그러니까 2000년대가 오기 전에 그 미래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미래학이 뭐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21세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너무나 막 백가정명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 시대가 올 것이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바로 21세기 초기에 인종학살이 20세기에 벌어졌던 인종학살이 그대로 벌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미래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맨 처음에 우리가 타자기로 원고를 쓰다가 전동 타자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286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 중에 하나 소설가인데 돈 많이 주고 286 전동 타자기를 샀는데 그게 1년인가 돼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컴퓨터 여기 광진보 기자 때 여기 컴퓨터를 배우라고 해서 이게 학원 가서 돈 주고 뭐 이렇게 배우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스인가 뭔가 해서 접촉하려면
근데 지금 어떻게 그때 과연 그러면 이렇게 변할 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그 전략에 대해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저도 그렇게 잘 밥만 먹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여러 SNS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일 수도 있는데, 정말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닌, 오늘 만약에 이런 제가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정말 시를 지금까지 다 지나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한 편을 가지고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못 견디잖아요. 잘라가지고 하기도 하고, 뭔가, 만약에 연극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막 공연 현장만 하는데, 정말 웹툰 같이 있잖아요. 웹툰 같이. 웹툰처럼, 정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러면서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쪼개는 거죠. 한꺼번에 공연에서 막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대로 저는 깊은 어떤 심연에 닿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시정을 최근지 시 중에 최근시 말하는데, 최근지 시는 가장 깊은 소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깊은 소통을 전해주는 예술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시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제가 시를 써서 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가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문학 예술 주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죽음, 어떤 진리의 추구, 애틋함, 이게 다 사실은 가치랄 것이 없는 가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가장 천하게, 가장 돈이 안 된다고, 아까 누군가가 지원을 제일 먼저 문화예술을 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역으로 보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로 아까 말한 시적인 거, 예술적인 거, 주제, 애틋함, 그리움, 우정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아닌가. 그 시대가, 저는 엔트로피 제로가 되면, 엔트로피 제로가 되기 전에는 반성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까지 가야지 반성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시가 다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가장. 어떤 가치로 대신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가치들, 그야말로 김수영이 시를 안다는 거, 그냥 다 시여서 이런 게 아니라 시가 바로 가장 깊은 자리.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보면 그냥 누구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려다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마음의 자리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소통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시대를 준비하려합니다. 시가 지금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를 못 써서 탈이지,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에 별로 타격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긴 이야기들, 깊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싶은데 시간에 약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시적 인간들을 통해서.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완결적 구조로 토론회가 끝나서 대응 전략이라고 한 게 아까 시적 인간되기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그 시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짧게는 예술가라고 하는 걸로, 문화예술가라고 하는 걸로 등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적 인간이 되기 위한 실행의 방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시적 인간되기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적 인간되기라고 하는 것이 각 분야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직업군에서 시적 인간이 되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해서 각자의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예전에 그 상상하기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10여 년, 20몇 년, 30몇 년 전에는 그야말로 예술가들이 상상해낸 상상의 산물이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하게 현실 세계에 등장한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것 자체도 이제 막 등장한 것들에 대해서 또 예술가들이 이런 상상을 통해서 극복되는 몇십 년 후면은 또다시 현실화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예술가의 능력과 역할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상상하고 즐겁게 구현할 수 있는 시적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그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로 긴 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 민족예술제 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